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도는 매우 크지만 제1야당의 경쟁력이 취약해서 야권의 총선, 대선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만든다.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더미래연구소의 유권자 정치의식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인데요. 오늘은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과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야권의 집권 전략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늘 바쁘셔가지고 정무위 일정 굉장히 많으시죠. 아니죠. 이제 장윤선 진행자가 저하고의 오랜 인연 때문에 저를 무시해서 안 불러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봐서. 아이,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속 바쁘셨어요. 제가 무슨 현안이 많아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늘 일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매일 나오세요. 네.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나요? 네. 국회는 비정규직인데. 정규직으로 오세요. 예. 저는 사장은 아니지만. 예. 굉장히 또 오랜만에 저희가 반갑게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김원태 메시스 컨설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헌태 이름을 기억합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아마 야권 특히 팟짱 애청자분들은 이분 정말 오랜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산수도 하셨다는 설이 있었는데 네, 3년 동안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네. 과일 따먹으면서 잘 지내다가 네. 이번에 하산했습니다. 그 사이에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굉장히 선거 때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썩었다는 말씀을 지금 돌려서 하시는 거죠? 저는 가평 사과가 이렇게 좋은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깜짝을 놀랄 만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800명 샘플로 네.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조금 주요 발견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하여튼 조사 결과 다른 조사하고 좀 다른 게 네. 제가 아는 범위에서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전국 유권자를 이제 직접 면접해서 한 100문항 가까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방문 면접 조사니까 이러한 방대한 조사가 여의도에서는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더 좋은 미래, 더 미래연구소에서 큰맘 먹고 큰 돈을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노선을 만들기 위한 여론조사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 총대선에 대해서 그동안 여당을 찍어주던 중도층이 야당으로 상대적으로 질을 옮기면서 지금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찍겠다라는 네. 응답이 절반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 나타나는 데이터 같습니다. 이게 결국 저는 보수 정권 피로감이 매우 커졌다. 사실 뭐 지금 야권이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보수 정권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지느냐? 이 야권 지층이 많이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이제 정의당 같은 전통적인 이제 진보 정당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 또는 새정년을 찍어둔 많은 지층들 중에 네. 조금 수도권에 살면서 좀 진보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호남 쪽에 거주하는 좀 진보적인 네. 유권자들 일부죠. 이런 층이 새정년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현재 새정년 야권 지층들이 많이 분열돼 있는 네. 그런 결과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 보수 정권 뭐 국정교과서만 보더라도 모든 역사학자들 아마 지금 이 시간 서울대학교에서 그 역사학자들 대회가 열리고 있을 텐데요. 잠시 한 30분 뒤에는 이제 오마이뉴스에서도 그걸 보도할 예정인데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끝까지 기어코 밀어붙이는 거죠. 왜 저렇게 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야당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지층이 떠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더미래연구소에서 그 8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이제 면접 조사하면서 얻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망과 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참여정부 또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 일기에 실망해서 등 돌렸던 우리 지지층들 또 중도층 이른바 유동층이라고 하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하게 보수 정권이 이제 8년을 넘어가면서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 야권을 그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건 희망적인 거고요. 반성하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국민은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 야권 스스로가 못해서 이 승리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야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막론하고 다 반성해야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로서는 희망을 발견한과 동시에 정말 철저히 반성해서 앞서 김원태 소장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는데 이 지지층을 어떻게 단결시킬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 중간에 유동하는 유동층을 어떻게 우리의 지지자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지층의 어쨌든 그 단결에 있어서는 일단 당내 개파 싸움을 일단 종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사실 네. 많은 저희 도정비례 의원들도 지역 다니면 제일 먼저 듣는 얘기 싸움 좀 그만해라 이 소리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당내 단결, 더 나아가서 야권의 통합 이런 것들을 이뤄낸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단순한 단결과 통합을 넘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특히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잘 가시화시켜 내어야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서두격에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야권의 지지층들이 굉장히 분열돼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예컨대 의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진보적 인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타나는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그 만일 이제 뭐 대통령 지도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 총선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분명히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자기 이념이 진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년을 지지하지 않아요. 사실 이번 조사가 이제 면접 조사의 특성을 가지다 보니까 네.
이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이 상당히 노동자를 중심으로 지층이 많은 이 정의당이 많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새정년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잡히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진보적이지만 새정년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물론 정의당으로 응답하지는 않지만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네. 또 그러면 현재 새정년을 지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새정년을 지지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도 보수층에 비하면 새누리당 지층에 비하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새정년을 지지하지만 투표할 의향은 없는 거예요. 또 새정년을 지지하는데 이번에 이제 만족도도 물어보죠. 네. 이런 이제 면접조사 많은 문항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면접조사의 장점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다는 건데 새정년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러면 만족도가 새누리당에 비해서 20%까지 낮아요. 그다음에 또 그러면 새누리당 만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싫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을 해요. 그런데 새정년 지지자들은 그러면 나 딴 당 지지할래. 역시 약간 정의당이 높게 나타나죠. 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정년이 싫으면 나는 뭐 정의당을 찍을래 이런 응답자. 그럼 그만큼 이제 결집력이 다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결집력이 제가 보기에는 대략 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한 자기의 지지층들이 100이면 네. 한 결집력이 한 90 정도 와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비록 지지한다고 응답했지만 만족도도 낮고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낮고 전반적인 그리고 좀 더 개혁적으로 가야 된다, 좀 더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요구도 높고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이제 김민철 소장이 잘 지적했던 것처럼 그 결집력, 네. 또 충성도 이런 게 이제 보수층에 비해서 원래도 그 진보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좀 그렇죠. 떨어지긴 자유롭죠. 합니다만 지금은 그보다 좀 더 심각하게 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 있어서의 어떤 투표 참여 의사라든가 이런 어떤 적극성에 있어서 상당히 결집력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주체로서는 더 반성적으로 보면 그게 결집되고 있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서 네. 우리 지지층 간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심각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파 갈등이 막 심화되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는 2003년도에 네. 그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그 분당하면서 나타났던 네. 이른바 그 난닝구 빼빠지 논쟁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호남 우리 유권자층과 또 열린우리당을 창당에 주도한 동력이 됐던 이 유권자층 간에 소위 이제 계파 갈등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지지층 간의 갈등으로까지 또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이렇게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과거 노무현 대통령 열렬히 지지했던 분들은 올해 4.19 재보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002년도에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물러나라고 계속 흔들었던 이런 이제 2002년도의 상황을 데자뷰해서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렇게 그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측면이 네. 있는 거고요. 또 우리 또 반대 측면에서 호남 유권자를 보시기에는 이 소위 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문 대표의 어떤 능력 혹은 보여준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낡은 감정들을 저 가슴 한 곳에서 끄집어내게 되는 이런 이제 것으로 맞물려서 이게 이제 그 지지층 간의 갈등으로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결집시켜서 이 뭐 투표장에 적극 투표층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이 갈등 자체를 통합시켜내는 이 통합의 리더십 그다음에 네. 그 통합을 가시화해내는 이런 어떤 당 차원의 어떤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댓글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누가 나오면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막 댓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일단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지지자의 경우에는 안철수 왜 나왔냐 뭐 이런 거고 안철수 지지자는 문재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 내부 갈등, 감정 싸움 골이 굉장히 깊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이 오도돼서 막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진실인 양 믿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반박하는 이런 게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뭐 좀 또 다른 세력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오해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12.8 재보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또 당내에서 문재인 책임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양상을 그 정치권 안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뭐 갈등이 지금 내재돼 있는 거는 맞고요. 네. 또 그 12.8 재보선 결과를 반성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좀 언론이 저는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뭐 이 결과를 갖고 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표 퇴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지난번 시정연설은 그 역사 전쟁을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야권의 지지층들의 어떤 여론 속에서는 당은 어쨌든 일치 단결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독주에 어쨌든 맞서 싸워야 된다. 이 기본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 마당의 내부에서 이른바 속된 말로 총질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 지지층의 누구도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문 대표의 거취 문제는 지난번 이제 중앙위원회와 재신임 그 국민을 거치면서 일단락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당내 거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은 지금 이 마당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새로 세우냐. 지금 있는 자원을 다 총출동시켜도 이길동 말동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호남만으로도 안 되지만 호남 없이 안 되고 문재인만으로도 안 되지만 문재인 없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심정들이 다들 아니 국민의 지지를 1% 2%만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전진식 배치해야지 누구를 빼고 누구를 새로 세운다는 거냐 이런 정서가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적인 의원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른바 강경 친노나 강경 비노 아닌 네. 일반적인 의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비노 의원들 안에서 비주류라고 불려지는 의원들 안에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런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언론들이 다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한마디씩 코멘트했을 뿐이지 그것이 무슨 조직적인 흐름으로 나타나서 또 다른 분열과 갈등 양상은 신이 새롭게 제기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언론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저 사람들 또 싸우는구나.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아유, 저 사람들은 대안이 아닌가 보다라는 판단이나 생각이 결국 여론조사, 유권자 지형조사에서 수치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근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에 난 기사들 잘 보시면 본인들이 무슨 성명서를 냈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자들이 다 전화해서 물어봐서 만들어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치권에 국회의원 된 지 이제 3년 좀 지났는데 정말 이 한국 정치와 언론과의 관계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 끝나면 진짜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서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정치인이 언론에 대해서 발언하는 건 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눈치 봐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는 언론에 대한 개입을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오마이뉴스 편을 언론 편을 들자면 이 무대 뒤의 얘기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난 100년 동안 제가 그 뭐 전공이 언론학이지만 지난 100년 동안 맨날 그랬어요. 항상 이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아는 내용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언론과 정치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거니까. 그런데 사실 2008년 촛불 집회 때 제가 똑똑히 봤죠.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니까 많은 국민들이 야유를 하고 사실 내려오라 그랬거든요. 결국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뒤에 쳐져가지고 뭐 시민들 보호한다. 뭐 저는 보호도 그렇게 열심히 한 분도 계셨지만 뭐
대부분 많이 안 나가셨죠. 왜냐하면 야유받고 그러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2008년 이후에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과 이 보수 정권하고 싸우는 기간이었어요. 그게 아주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새정년에 대한 또는 과거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낮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당은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교과서 국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언제나 야 너희들 필요 없고 우리가 직접 싸운다. 지금 그렇게 시작된 게 사실은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그 누구의 책임을 실제로 정말 얘기하기 참 어려웠고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뭐 어제 사실 토론회 때 그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보수적 유권자가 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보다 더 진보적이에요. 아니, 충격적이다. 예, 보수 유권자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념적 보수라고 그랬던 사람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부유세를 걷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부유세를 예.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여의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진보 언론의 기자나 많은 새정년의 국회의원들조차도 그게 무슨 소리야. 예. 그거 진짜 하면 망할 거야.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심을 그대로 국회에 적용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그 여론이 한 70이었어요. 20년 만에 보수층도 종부세 걷어라, 부유세 걷어라, 법인세 부활하라 그래요. 네. 그 여론이 이런 거를 떠안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야권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뜨거운 여론을 현재 야권이 받아서 국회 안에서 설득하고 논쟁하고 필요한 거 반영하고 정치로 입법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수준에서 이게 단절된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난 걸 보면 그 경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뚜렷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 그 다음에 최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집값 문제, 지금 전월세가 거의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벌의 저 무소불위한 710조 30대 재벌이 710조나 쌓아놓고 청년 실업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가 있는 건데요. 경제 유능한 경제 정당이잖아.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역대 정부에 대한 그 국민들의 평가에서 압도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고요. 예. 이 두 정부, 소위 민주정부 일기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지난 이명박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그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난 다음 대선에 굉장히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평가가 이제 야권에 유리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담당했던 교수께서 정말 그 각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각 정부마다 4개 정부가 한 일을 쭉 조사하다 보니까 특히 김대중 정부는 정말 해낸 일이 많더라. 이럴 정도로 실제로 성과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에서 야권이 역대 최대의 참패를 그렇습니다. 기록할 만큼 국민들이 실망하고 돌아선 이유가 뭐냐.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에서 잘했지만 IMF 이후에 진행된 양극화의 속도에 비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했던 우리 그 민주정부의 대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 수준에서 그 어쨌든 복지 예산도 늘리고 복지제도도 개혁하고 노동 관련 제도도 바꾸곤 했지만 양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를 들어서 양극화는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딱 정속 주행해서 시속 60km로 신호 위반은 그 속도 위반할 수 없다고 딱 시속 60km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양극화가 100km로 달리니까 그 갭이 너무 벌어져서 국민들이 뭐 모르겠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 민주정부 하더니 뭐 했냐? 그러니까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이제 그 2007년도에 그 대선 참패로 나타난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지금 야권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또 집권 이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 민생 경제 문제에서 확실한 대안을 주고 네. 그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과감한 발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토론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네. 지난 대선 때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선 캠프 미래 캠프 지원단장 그러니까 정책단위 책임자였는데 우리가 그 아주 한계 계층에 있는 분들의 어떤 부채 탕감 문제를 거론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토론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꺼내면 새누리당에서 포퓰리즘이고 또 모랄 해저드를 조장한다라고 치고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이제 옛날에 참여정부 때 집권했던 분들이었잖아요. 계속 그거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 얼마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 가계부채 탕감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진보개혁적 진영에서는 이거 발표하면은 저기 역공 맞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여기서 망설이고 있는 거를 그냥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냥 바로 그냥 공약으로 그냥 때려버린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그 2006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 관련해서 이명박 그 참여정부 하에서 노무현 대통령 하에서 예산 투입 관련된 막 논의를 해서 일정하게 했는데 네. 그래도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딱 들어서자마자 4대 강에 그냥 22조 그냥 재정 투입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양극화가 시속 100km로 하고 있으면 신호 제한이 60km여도 때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속도 60을 돌파해서라도 과감한 재정 투입, 과감한 정책적 발상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달리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기식 의원께서도 그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저는 이렇게 유능한 경제정당이 누구한테 하는 설명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능한 경제정당 누구한테 지금 말을 내걸고 있는 거냐면 엄밀하게 하면 보수층. 우리 편은 원래 유능했다고 생각해요. 네. 원래 이 현재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그리고 보수층들조차도 네. 특별히 정말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종북 프레임 또는 색깔론 이런 데선 모르겠지만 정말 민주정권이 그렇게 경제를 못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네. 그냥 유능한 경제 프레임이 엄밀하게 뭐냐면 사실은 보수층에서 그것도 사실 좀 그렇지만 특정 보수 언론이 네. 너희 무능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프레임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경제정당은 우리 편들한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현재 새정년이 잡지 못한 어떻게 보면 정말 서민층들, 네. 빈곤층들, 지금 빈곤층들 새누리당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부채 탕감해준다고 그러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전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우린 유능함. 그러니까 너희 무능하다라고 손깍지하고 너희는 경제 못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보수층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제가 보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많이 그 현재 내부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제 정권 뺏기고 나서 사실 준비 안 돼서 뺏겼는데 크게 네. 보면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결국 누구한테 눈치를 보고 있냐면 계속 맞아요. 우리 가족이 아닌 남한테 가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 좀 잘 좀 봐달라는 프레임이 바로 유능한 경제정당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이쪽 지지층은 죽겠다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셨듯이 확실하게 서민을 위한 경제 이래서 정말 빈곤층과 서민 중산층 만들고 중산층이 이래서 정말 더 잘 사는 네.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저쪽이 따대고 저쪽이 욕을 하니까 네. 나 안 무능해. 그게 유능한 경제정당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정말 잘 정리가 되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그때 가계부채 탕감 문제를 할 때 그 뒤에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금융위원장하고도 토론하면서 결국은 사실은 동의를 얻었어요. 그건 네. 뭐냐면 우리가 IMF 경제 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하느라고 들어간 돈이 200조입니다. 가깝게는 2009년도에 그 2008년도 리만 사태 나고 나서 그 뒤에 2011년도부터 그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만 26조예요. 네. 지금 상환 능력이 없는 가계부채 한계 상황에 있는 114만 명은 이건 부채를 털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딱 3조입니다. 아니 기업이나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200조, 26조씩 투입할 수 있는 정부가 국민들 114만 명이 지금 갚을 능력도 없는데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딱 3조면 이걸 한꺼번에 털 수 있는데 이걸 모랄해질 때문에 못한다? 저는 제가 금융위원장한테도 그 얘기했는데 이건 국민들한테 정말 돌맞을 소리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십조 200조를 쓰면서 국민들이 그 500만 원 200만 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데 그거를 탕감 못 시켜주겠다. 당신들 알지 않냐. 5년 10년째 못 갚고 있는데 앞으로 못 갚는다는 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연구원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뻔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거를 왜 과감하게 진보개혁적이라고 하는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못하느냐. 네. 저는 이 점 관련해서는 좀 과감한 그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건너뛴 재선 이상이 다 여당에서 초선을 시작해서 여당으로 거의 재선 3선을 하고 지금 야당이 된 거예요. 거꾸로 새누리당은 지도부를 구성하는 3선 이상이 다 야당에서 시작해서 야당 생활을 10년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야당같이 굴고 네. 이 맞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인데 여당같이 굽니다. 그러니까 이 체질화된 여당 체질이 어떤 현상을 낳냐면 야당인데도 정책적 합리성을 따져요. 아 이거는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건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자기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당의 많은 정책들이 집권 시절에 관료들에 의해서 이렇게 깎여 나가고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정책 기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 탄건 같은 거는 관료들의 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과거에 그 사채동결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72년도에 사채동결 같은 발상도 관료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관료 마인드에서 나타나는 집권 세력들 안에서 관료 마인드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합리성으로 포장된 기존 질서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성향이 네. 야당이 되고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 구조, OECD 국가 중에서 최악의 이런 어떤 빈부격차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 수준에 대응을 해서 보수와는 다른 비전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국민들이 우리를 믿어주냐 그런 점에서는 과감히 가야 됩니다. 보수가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과감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저희 당 내부에서 저나 저희 더 좋은 미래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끊임없이 이 당이 우리의 지지층인 정말 양극화에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게 가장 확실한 대안을 과감하게 던지고 네. 그게 실현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내는 순간 저희가 안정적인 수권 세력이 된다. 그러게요.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찌됐든 총선 6개월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이제 확정고시가 나오는 건데 뭐 어제 문화일보는 별별 얘기가 다 나와요. 이게 뭐 그 북한의 지령
내려졌고 또 이정현 의원의 경우에는 국정교과서 반대하면 그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막 도를 넘는 수위의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권에서 진단은 내년 총선 180석 이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80석 이상 하기 어렵다라는 진단을 하고 그것을 언론에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불균형이 막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진보 의제를 원하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선거에서는 늘 새누리당이 이겨요. 12.8 재보선 별로 큰 선거도 아니고 뭐 지방선거였고 그렇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왜 이 당은 선거만 하면 지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김원태 소장님. 제가 사실 절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모든 재보선 졌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에서 했던 뭐 이찬열 의원 그때도 이겼죠. 그 다음에 뭐 손학규 씨 분당 선거 이겼죠. 박원순 시장 이겼죠. 네. 무상급식 투표 어떻게 보면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로 오세훈 시장 물러났죠. 네. 꼭 그러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잘 호흡을 맞추게 되면 이겨요. 그리고 현재 야권 지층이 정말 결집을 하면 네. 이깁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 지층이 너무 균열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래요. 저는 이제 호남 유권자들도 현 그 야당에 대해서 좀 제대로 가서 좀 싸워봐라. 저는 국민들 상당수가 중도층들조차도 지금 사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찍었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뭐 야권 후보를 찍겠다는 중도층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예, 현재. 그러나 그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쟤네들 찍어줘도 못 바꿔. 저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기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쟤네 찍어줘도 또 몸조심할 거야. 쟤네 또 국민들은 비합리적으로 고통받는데 쟤네들은 언제나 합리적이야. 저는 보나마나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야권 지층이 그만큼 사기가 조화돼 있는데 이 사기를 모아내고 이 하는 흐름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 사기를 살리는. 네, 사기를 길을 살려야 돼요. 길을 살려줘야 네. 되죠. 네. 그러니까 실컷 가서 싸우고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내년 그 총선 지형 자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내년 아마 집권 4년 차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네. 박근혜 정권은 뭐 했지라는 생각이 사람들 머릿속에 관통할 거예요. 네. 참 재밌잖아요. 저희가 어느 순간 집권 4년 차가 되면 막 차기 대선 분위기가 막 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차기 대선 분위기가 분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을 돌아보게 돼요. 과거를. 네, 과거를. 연말에 대해서 꼭 저희가 꼭 연말만 반성을 하죠. 절대 그 중간에 반성을 안 하고 연말에만 반성을 해요. 12월에 반성하고 네, 1월에 계획 세우잖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다음에 잊어버리죠. 예. 근데 그렇듯이 내년이 되면 이제 많은 부분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회고 투표를 한다는 네. 거죠. 이러면 이제 이 정부가 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흐름은 제가 보기엔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이미 그 흐름이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 이미 많이 포함이 된 거죠, 사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야당이 계속 이런 이제 무기력한 모습, 언제나 정말 부자 몸조심이죠. 별로 잃을 것도 없는 정당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별로 잃을 것도 네, 없는 이렇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지도가요. 네. 해방 이후에 야당 지지도하고 비슷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때 25%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별로 잃을 것도 없는 정당인데 정말 잃을 게 많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싸워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극단주의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최저임금, 네. 정규직 문제 이런 걸로 오히려 정말 선명하게 굴복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네. 부채 탕감해야 된다. 이런 좀 가서 진짜 민생을 중심으로 세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아까 정말 왜 이렇게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보수층 얘기에만 신경 쓰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 조사에서도 야권 연대 중도층도 찬성을 해요. 연합 정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정말 새정령과 정의당의 이런 문제가 네. 뭐 대선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해결 못했으면 네. 야권 연대에서 저 사람들 이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도층들조차도 이번에 유동층들의 많은 사람들이 진보적 유동층들이에요. 지금의 예전에는 이 유동층들이
전부 보수적이었어요. 저는 이게 사실 한 7, 8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긴 한데 네. 강화된 거죠. 뭐냐면 예전에는 여론조사에서 응답 안 하고 자기는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사람들 항상 보수층이었는데 그래요, 나이 많은. 예. 요즘 그게 아니고 진보층들이 그래요. 진보층들이 보수층들은 이제 다 결집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뭐 새누리당 지지한다. 나는 보수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 진보층들이라든지 야당 지지층들은 자기는 뭐 무당파다. 투표 안 하겠다. 이런 응답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근데 생각해 보시면 SNS상에서요. 혹시 우리 장 기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SNS상 보시면 통진당 해산되고 그런 다음에 모든 SNS에서 선거 때마다 투표에서 이기자라는 분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진당을 많은 야권 지층들이 지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보다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새정년 하나 남고 네.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새정년을 지지하기는 어렵고 너무 무력하니까 정의당은 힘이 없고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물론 새정년이 잘해서 야권을 다 통합시키면 좋죠. 네. 그런데 지금 무력하게 느껴지니까 뭐냐면 선거 때마다 새정년 찍어주러 가기는 귀찮아. 그다음에 그런데 야권연대라는 틀이 만들어지고 이게 사기가 살기 시작하면 네.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현 정부 보수 정권 또는 이런 수구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총궐기를 해요. 야권연대를 만들어주면. 네. 그러니까 야권연대가 됐는데도 투표하러 안 나가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네. 스스로한테. 네. 그러니까 나가죠. 야, 야권연대 됐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 나가야지. 그러나 새정년 찍으러 주로는 안 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네. 지금의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밌는 현상이 전 두 가지 제가 이제 기자니까 이제 현장에서 듣는 얘기인데요. 첫째, 의원님들 제가 만나서 내년 총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우리 당 걱정이야. 아무래도 질 것 같아. 근데 내 지역구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올 수 있는데 참 우리 당 어려워. 걱정이야.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 때문에 삼자연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정치연합, 그다음에 정의당, 그리고 이제 무소속 천정배 의원 그룹까지 해서 이제 3자 지도자 연석회의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이런 플랜카드가 붙는 거예요. 새정치연합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년도 야권 연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게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국정교과서로 연대하지만 선거는 따로 치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패키지 딜 같은 것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이 어떤 고민을 하는 건지 궁금한 거죠. 근데 일단 뭐 총선 전망은 지금 하는 거는 저는 뭐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야권이 지금처럼 지금까지와 같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런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국정교과서 추진 같은 일이 없었다면 아마 실제로 180대 80석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 국정교과서 추진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김은태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되면 사람들이 4년 됐는데 박근혜 정부가 뭐 했지라고 하면 떠올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갖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세요라는 말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고 하는 이념적 혹은 진영상의 프레임 싸움으로 가서 그런 평가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네. 그냥 보수 진보의 저쪽에서 보기에는 유권자층으로 보면 보수 동원력이 훨씬 더 투표 참여율이나 이런 점에서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진영 선거로 가서 평가 이른바 그렇죠. 심판 이슈를 다 덮어버려서 돌파해 보겠다라고 하는 철저히 그 선거공학적인 차원에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집착과 이런 선거공학적 판단이 물리면서 지금 이제 그렇죠. 교과서 국정화가 시도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저는 이미 그것은 역풍이 불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참여연대 하면서 그 오래전부터 의정감시하면서 관계를 맺어서 새누리당의 재선 이상 의원들은 다 알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보면 자 딱 정확히 대구 경북 쪽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의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당연히 다르죠. 대구 경북 의원들은 문제 없고 오히려 자지지기반들이 이제 막 동원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거의 예외 없이 개파와 뭐 친박이든 비박이든 예외 없이 수도권의 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들 이대로 가면 우리 죽는데 큰일 났다. 이 얘기를 사석에서는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자기 동네에서 이 중간층, 유동층들이 마음이 떠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느껴지고 지금 먹고 살겠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180석을 예상했다면 그중에서 한 30석 정도를 이 국정교과서로 날렸다고 봐야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야권이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번 12.8 재보선 결과는 딴 게 아닙니다. 자꾸 선거는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 투표율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거는 새누리당 지지층은 나왔고 네. 우리 지지층은 무관심했거나 안 나온 결과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반성한다면 결국 내년 총선도 우리 지지층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투표장에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내가 투표해야 될 이유. 네. 내년 총선에서 그 이유를 우리 지지층에게 제시해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이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도 예. 아마 새정년하고 정의당 합치면 더 뒤집죠. 예, 뒤집는 28, 게 있었죠. 25니까 넘죠. 53이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의 전략이나 이걸 짜는 실무적인 팀이든 지도부든 저는 딱 이걸 기준으로 짜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지층들에게 여론조사상 나타난 이 지지층에게 내가 투표해야 될 이유가 뭐지라고 할 때 이겁니다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공천 그런 선거 전략으로 하면 저는 이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능한 경제정당이라고는 하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 반드시 또 심판론만 얘기를 할 거다. 그놈의 심판론. 매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그 심판론 이번에는 먹힐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이명박 심판, 박근혜 때는 박근혜 심판. 맨날 심판론만 얘기하는데 그걸로 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총선이야말로 그거는 무조건 심판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맡겨서 4년 정도 되면 당연히 심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만일 민생 파탄 이대로 두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더 이상 민생 악화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네. 제가 그리고 그동안 소위 말해서 민주정부 10년과 보수정권 10년 비교도 해주면서 네. 자 봐라. 이 많은 부분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망가진 10년이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망가지고 있다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나라가 남은 기간 동안 더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라는 제가 우려. 보기에는 우려를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만일 내년 총선에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총선을 통해 신임을 받게 되면 더 황당한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그러게요. 국정화보다 더 무서운 게 10배 무서운 게 온다. 네. 이런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런 충분히 네. 해서 그건 해야 되고 네. 다만 대선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오마이뉴스에 그 글을 썼죠. 네. 박근혜 욕하지 마라 대선 진다. 왜 문재인이 돼야 되는지를 가지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박근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졌다라는 얘기다. 그거는. 그런 대선은 비전과 희망이지만 총선 거기다가 임기 후반 총선이라는 거는 네. 무조건 그건 심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 때나 오히려 이럴 때는 당의 사실은 이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총재 때는 당의 전략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사실 원래는 국회의원이 전략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국회의원은 정책을 피는 사람이지 그렇죠. 뭐 전략을 하겠습니까? 전략가 국회의원이 많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 전략가라는 건 사실 정치가로서는 수치스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을 펴는 사람이 정치가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략 짜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전략가가 칭찬인 줄 알아.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은 어쨌든 임기 말 총선은 무조건 회고 투표, 심판 투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김원태 소장 생각이 같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면
심판의 내용이 뭐냐라는 그쵸. 점에서는 민생 심판론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심판론이 아니고 민생 심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지난 8년 동안 보수 정권에 기회를 주셨는데 좀 나아지셨냐, 네. 희망이 있냐, 이대로 계속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민생 심판 선거로 가는 게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저쪽이 계속 추진한다면 총선 때까지 그 이후라도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 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뭐 길거리에서만 20년 가까이를 지낸 시민운동가 출신이어서 되게 거리 서명운동을 나가면 아, 이 이슈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히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데 이번 교과서 국정화 거리 서명 나가보면 최근래 제가 기억하는 한 이렇게 자발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때로 와서 줄 서서 서명해요. 기다려가면서 맞아요. 서명하는 거 이거 제가 처음 봤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점에서 보면 왜 그럴까? 저는 국민들이 이게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치라는 게 우리 한국 정치도 굉장히 이해관계의 정치, 이익 정치화됐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그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유권자들은 그래도 아주 깊은 가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정치 행위를 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문제는 옛날 저희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네. 그 싸움은 국민들 대다수가 다 개입했다고 생각하지만 길거리 나와서 서명운동하거나 집회를 하면 지금의 국정교과서 반응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건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니들끼리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문제, 우리 미래. 우리 미래의 문제고 이 나라의 가치의 문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간층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확고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정치권 주변에 뭐 별별 얘기가 다 돌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를 볼 때 과연 청와대에서 나오시겠냐 그분이. 이종걸 대표가 녹음기 끊으니까 청와대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 청와대 뭘로 알고 그러세요라든가 아니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현기환 수석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호통을 친다거나 웃지 말라고 요구한다거나 이런 태도를 볼 때 저분들이 좀 길게 하고 싶으신가 보다. 그래서 어찌됐든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개헌해가지고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는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좀 길게 그리고 수렴청정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보수학자들 입으로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의도엔 별별 얘기가 다 돕니다, 여러분. 예, 참고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이원 집정부제 그렇죠. 하에서 역할 분담 얘기가 외교는 반기문 한다는 내치는 여의도의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실제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보통 저는 사실 정권 후반기에 한 방은 언제나 자기 얼굴을 때린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정말 저는 삐라 문제 때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북한하고 한국하고 제일 다른 거는 뭐냐면 한국민들은 이승만 정부 이후부터 정말 민주주의를 지켰어요. 자기 피로.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도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사실 우리도 내가 얼마나 민주주의자일까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광주 때 그 이후에 때도 보면 그래서 만일 정말 그런 형태로 현 정부가 하게 된다라면 이런 거거든요. 보면 마지막 한 방. 자, 이거 진짜 역사적 결단. 우리가 천추에 나중에 정말 죽어도 이거는 하고 욕을 먹자. 진짜 죽어요. 저 죽어도 한다 그러면 죽더라고요. 그게 이승만 마지막에도 그랬고 박정희 마지막에도 죽어도 한다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나가서 엎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어느 분이 이거 우리 집인데 제가 왜 나가요?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온 우리 집인데? 네, 우리 집인데 우리 왜 나가요? 제가 이럴지도 모른다고 생각. 저 이거 내일부터 감찰 받을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연설부터 쭉 읽었는데 생각보다 한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은 강도가 강하더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비교입니다. 북한하고 비교하다면 한국은 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역사를 되돌린 적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 반성해야 되겠네요. 삐라를 그렇게 보내야 돼요. 네, 삐라를 맞아. 네. 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민주화 운동을 하거나 시민 운동을 하면서도 가진 생각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믿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정말 잘 준비돼 있고 전 세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그 국민들로 보면 야권은 사실은 딱 그겁니다. 그냥 저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은 다 준비돼 있는데 정치한다는 자들이 잘 못해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2007년도에 그 참패도 집권했을 때 못해서 생긴 거지 국민들이 뭐 갑자기 보수화돼서 졌다. 저는 뭐 국민이 어때서 야권이 이기니 지니 하는 얘기를 하는 거를 들을 때마다 솔직히 당 안에서도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국민으로 훨씬 오래 살아보니까 잘하기만 하면 언제든 찍어줄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이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벌써 훨씬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과감하게 내되 태도는 절제되고 스마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안은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조심조심하면서 말과 행동은 아주 과격하고 거칠고 맞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국민들의 이 양극화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계부채 문제든 이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든 청년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상을 달리한 과감한 정책 그리고 과감한 증세, 네. 과감한 소위 재정 투입 이런 것들을 내걸고 관찰해야 됩니다. 네. 다만 그거를 표현하고 얘기할 때 국민들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절제된 태도로 스마트한 모습으로 네. 정말 할 것 같은 정말 진보일수록 신중하고 진지해야 돼요. 맞아요. 공손하고. 진보가 까불면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진보가 까불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그렇죠. 보수는 그러면 발랄한 걸로 보이는데 네. 진보는 그러면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진보는 바꾸자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까불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그런 점에서 지점이십니다. 보면 이 당은 문제가 상당히 뭐 여러 명이 내용은 예. 여당보다도 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 없는 얘기들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태도만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막 지나가네요.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여러 사람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사람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위대한 대한민국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얘기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총력 투표였습니다. 끌어모을 대로 다 끌어모은 게 48이었고요. 저쪽은 51.6. 어떻게 또 숫자도 51.6인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3%예요. 이 3%의 격차가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3%의 격차를 뭐 더블 스코어로 넘기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3%를 죽이는 전략, 3%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디에 있다고,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첫 번째는 먼저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고민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충분히 결집시켜보고 정말 얼마나 모자란지를 봐야 돼요. 정말 선거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층을 다 결집시켰는데 45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잡으러 갈 게 있죠. 그때는 연합을
뭐 DJP 연합이나 뭐 연합을 생각하든지 네. 아니면 정당의 캠페인에서 뭘 양보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책도 후퇴시켜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지층을 결집시키고 얼마나 모자란지 보자. 네.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민생 현안 여기서 민생 현안 추상적 민생 현안이 아니에요. 진짜 정규직, 비정규직, 골목 상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재벌 이 가게는 전통 상권 살린다 등등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보기에는 붙으면 제가 보기엔 중도층을 잡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진보적이지만 보수층도 찬성하는 네. 얼마든지 의제들이 많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한번 먼저 건드려보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사회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가지고 한번 늘려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3%를 잡아야 되는데 그건 중도층이에요. 유동층이고 네. 그 중도층 유동층을 잡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아까 연합정부, 연대 네. 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경우에는 정말 그때 가서는 우리가 좋아 이 정도 증세 계획을 가지고 복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불안하다라면 양보할게. 그건 그때부터는 합리적이어야 돼요. 유연하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희가 먼저 마지막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의 문제는 뭐 지지층의 규모의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층 선거 결과에 제일 영향을 미친 유동 중간층의 경우에도 경제민주화 복지를 지지한 거죠. 근데 다만 그거에서 박근혜가 더 잘할 것 같은 신뢰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의 당선이 참여정부 이익이라고 하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특히 40대까지도 양극화의 책임의 일단이 어쨌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이 이기는 건 뭐냐면 성과는 승계하더라도 야권에 새롭게 집권하는 세력이 단순히 참여정부 이익이거나 국민의 정부 이익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정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만 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에도 확인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 네. 그 싸움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려면 과거를 성과로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비전으로 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집권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합니다. 예. 그 지지 선언이 막 나오네요. 한 60분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팟짱 애청자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한 정보를 이 자리에서 지금 아마 듣고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얘기를 아마 들으실 텐데요. 끝으로 이걸 좀 여쭙게요. 지금 대선 후보 3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어디에서는 희망 스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분은 문한박 연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떤 날은 또 어떤 분 뭐 박원순 시장이 쫙 올랐다가 또 어떤 때는 문재인 대표가 또 올랐다가 안철수 대표는 지금 계속 그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인데 이 3명의 후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댓글에서 맨날 싸워. 좀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예?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매우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사실 저는 정말 선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싸움을 피하는 건 진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수라는 건 일상이고 일상이 잘못되면 진보는 그거를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걸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이 이제 면전 디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정말 안철수 노선, 박원순 노선, 문재인 노선, 박원순 리더십, 안철수 리더십, 이 문재인 리더십 가지고 내 스타일이 이런 거다라는 걸로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마지막 정말 경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노선과 정책으로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싸우는 것 자체를 너무 막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제일 잘 싸웠어요.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정치 여정 속에서 안 싸운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무현 그럼 왜 민주 진보 세력이 싸우는 거 가지고 자꾸 자기를 그렇게 검열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나 진보는
현재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인격적으로 싸우거나 막 흔드는 이런 모습보다는 상대방의 노선이 틀렸다. 이거는 정책이 잘못돼. 전 그러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큰 판을 만들어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네. 김원태 짜고 나온 것 수장하고는 같아. 워낙에 평소에 생각이 비슷한데 저는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문안박이 다 내년 지나서 2017년까지 함께 경쟁하면서 구도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후보는 17년에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되는 분을 지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권 지지층에 갖고 있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 보수 정권을 심판해서 정말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그것을 실현해내는 세력과 이 중요한 거지. 그런 집권 세력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전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정치인들의 부침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남원정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던 그룹들도 있는데 그 크게 성공했던 대통령이 되거나 크게 성공했던 분들 중에서 다 아까 우리 김원태 수장이 했지만 싸우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내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주로 한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된 예가 없습니다. 목전까지 예를 들면 내부 갈등 투쟁을 가지고 이름을 주목받아 가지고 성장해서 대통령 후보까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된 일은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서울시장이 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국민을 눈높이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싸우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색신하는 보수 세력이든 여권에 대해서 싸운 사람이 큰 위치를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당내에서의 그 내부 갈등 그리고 또 그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가는 분들이 내부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 참 그 많은 국민들이 술자리에서 또 저작거리에서 토론을 합니다. 오늘도 아마 퇴근길 오늘 불금이잖아. 또 한잔 하셔야 되는데 팟짱 들으시면서 요 간지 요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정교과서 이후에 10배 더 무서운 게 온다. 저는 그 말 굉장히 심장이 딱 꽂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강행해서 이것이 이기는 것으로 정착이 되면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는 거죠. 어떤 게 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그 긴급조치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18년 집권의 마지막 3년 동안에 긴급조치가 나옵니다. 그런 지점에서 보면 긴급조치 9호라는 게 75년도에 나오거든요. 이제 70년대 초반 그 유신 이후에 국무총회 나오기 시작한데 이제 가장 강력했던 게 긴급조치 9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김원태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제로 국회 시정연설 때 국정화 연설
교과서 문제를 네, 언급할 때 제가 맨 앞줄에 있기 때문에 네. 잘 정말 보셔. 호흡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 호흡이. 느낌이 그냥 그대로 오는데 네. 딱 그 대목에 들어가는 순간 본인이 딱 자세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이 정말 현장에서 이 레이저 눈빛이 정말 단호한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국회에서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전쟁 선포하러 왔구나. 원래 관례상으로는 가운데 통로로 들어와서 여당 쪽으로 입장을 했다가 나갈 때는 야당 쪽으로 돌아서 나가면서 야당 의원하고 악수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딱 끝나자마자 딱 야당 쪽에 등 돌리고 원래 들어왔던 여당 쪽으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전쟁 선포하러 왔다가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김원태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의 압승을 한다. 저는 그 다음에 소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 어떻게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미팅도 주선해주고 이제 잘못하면 결혼도 다시 국정화할 수도 모르고 결혼 국정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 국정화. 뭐 자, 국민들이 그걸 아시는 거죠.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그걸 아시는 거고요. 교수님들이 아시고 학생들이 아는 겁니다.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지만 중학생들이 아는 겁니다. 다시 어떻게 이 나라가 무너져 가려고 하는지 그 현장, 그 꼴은 못 보겠다는 절규가 국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핫한 이야기, 핫한 분석 많은 청취자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식 의원님은 매일 나오시고요. 김원태 대표님도 가끔 나오셔서 이런 찰진 분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10만인 클럽 6주년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본의 영향 없이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말 사회적 눈치 보지 않고 올바른 목소리, 바른 시각에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아직 인원이 많이 안 모인 거로 아는데 더 많은 후원자들 생겨서 10만인 더 넘어서 100만인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